이미 시장에서 다 동의를 했고 사회가 동의해서 이게 가는 거를 트럼프 혼자서 이걸 뒤집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타당하다 볼 수 있겠고요. 많이 이제 의심이 되실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를 한번 계속 잘 새겨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시간으로 저희 2차전지 지킴이 하이트하증권 강북 WM센터의 영업부장님이신 이창 부장님 모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바쁘셨는데 네. 요즘 워낙 바쁘시다고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방송사에서 서로 모셔간다고 막 그러시던데요.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연락은 없습니다. 네. 저한테도 좀 대신 좀 전에 모셔달라고 연락 좀 해달라고 막 부탁도 받고 막 그랬었어요. 네, 뭐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탐방 때문에 하루 종일 뭐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보단 차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네, 일단은 저도 방송을 많이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채널은 또 저희 채널이잖아요. 저희 채널로 사실은 제가 다른 분에게 부탁을 드렸던 건데 우리 이혜수 앵커님이 그동안 자리를 좀 잘 지켜주셨고 제가 또 당분간 또 자리를 지켜가지고 우리 이창환 부장님하고 2차전지 이야기 좀 또 재미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2차전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 저도 지금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미국 대선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트럼프 이제 후보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이 대통령의 첫 이제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건지 굉장히 다시 좀 궁금해하고 이 TV 토론회 이후 사실은 이제 지지율 변화가 사실 시장 관심사가 될 것 같고 이에 따른 정책 변화 요게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창환 부장님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코너에서 트럼프와 IRA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상당히 좀 많이 했던 걸로 하고요. 정치 지지율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늘 채널보다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제목을 제가 한번 달아봤습니다. 트럼프가 IRA법을 폐지할 수 없는 이유 가로치고 공화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번에 대선 토론회에서는 IRA법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바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또 공화당 지지색이 강한 쪽, 공화당 유리한 쪽에 상당히 지금 IRA법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더 지급되고 거기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트럼프가 요거를 직접적으로 폐기한다고 본인이 직접 워딩을 한 적이 없어요. 되게 직접적 표현을 안 쓴 이유가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요게 지금 트럼프가 비공개 회의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을 만나서 비공개에서 취임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정책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는 이런 외신 보도가 있었고요. 하필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500억짜리 블록 딜도 이수가 같이 있어서 관련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날 이후로 특히 이제 대표 종목들 시가총액이 큰 업종 대표 종목들이 계속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요 기사입니다. 요 원문 기사가 있고. 원문 기사를 제가 일단은 가져왔고요. 그리고 요거 그냥 구글 번역기에서 그냥 나온 해석본인데, 요 워딩입니다. 이게 전에 이제 했던 얘기랑 같아요. 사실 이전에도 한 달 전쯤에도 전기차 음화 정책에 대해서 폐기를 하겠다 하는데 그게 이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라고 잘못 섭시디로 잘못 번역이 돼서 오역이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와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의무 정책 이런 명령들은 미친 짓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화당 러스 폴차번 의원이 이제 본인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발언을 의역을 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항상. 직접적으로 IRA라든가 보조금이라는 얘기를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그거를 이제 의역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데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이 사람들에게 전기차를 사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버지니아 공화당 혹은 그리스피 하원 의원도 말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도록 강요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지난 3월 달에 그 미시간주 연설에서도 이 맨데이터 요 얘기가 나왔거든요. 똑같은 워딩인데, 이때 당시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 전기차 회사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이게 이제 보조금 서비스니까 이게 아니었고, 결국에는 이 연비 규정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당시에도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게 IRA법 폐지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 그게 실제적으로는 맨데이터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그 연비 규정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당시에 강화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완화해줬다가 다시 바이든 때 강화해준 그런 규정이고, 이번에 다시 약간 살짝 완화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행정명령으로서 이제 그 수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공화당의 색채 자체가 이렇게 강제로 전기차를 하는 것보다도 그 충전소를, 그 인프라를 충분히 깔아서 소비자가 전기차를 충분히 선택할 수 있도록, 내연기관도 있고 뭐 하이브리드도 있고 전기차도 있는데 충분히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전기차를 선택할 수, 이런 쪽으로 더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공화당이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전기 충전 인프라 쪽으로 더 투자가 돼서 오히려 전기차 보급률이 자체 경쟁력을 가지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요게 되게 중요한 표예요. 요게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이진호 애널리스트가 이제 요 내용을 가져왔는데, 여기 하나는 빠진 거는 그 고용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 페이지 그 분량선 뺐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 청정기술 제조 투자의 80%가 공화당 지역에 집중됐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정기술 투자 금액이 총 그 2,060억 달러인데, 그중 80%가 전기차와 배터리에 집중됐다는 거고요. 그 집중된 금액 중에 80%가 공화당 측 지역, 공화당 우서 지역으로 집중된 거고요. 금액으로 따면은 공화당 지역에 1,610억 달러, 그리고 민주당에 420억 달러니까 4배 수준이에요. 여기 그림이 있죠. 1,610억, 420억 달러. 비교 딱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빨간색이 공화당 우세 지역. 크기가 그만큼 금액인 거고, 여기가 파란색이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 근데 지금 대부분이 공화당 우세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공화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의 70%는 그 IRA 이후에 결정된 투자,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보다 42% 높은 비중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총 5개 프로젝트가 지금 대략 한 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지역, 그 GA랑 NACC, 그 스윙 스테이트고, TN과 KY가 켄터키인가 그런가요? 공화당이 치우친 지역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지역들. 결론적으로는 보면은 이 바이든의 그 정책의 수혜를 보는 지역들이 오히려 다 공화당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향후에 이 공화당이 최근 4년간의 그 친환경 투자를 이걸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자기네들한테 훨씬 유리한 건데 80% 유리한 정책을 이걸 뒤집는다, 상식적이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봐도 이거는 공화당한테 유리한 정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놓고 대선 정책, 대선 토론이라든가 대선 그런 연설을 하면서 IRA를 폐지하겠다? 납득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이거 지역도 그런 그 스윙 스테이트 지역이었거든요. 여기서도 비공개 회의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은연중에는 그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맞서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걸 대놓고 말을 절대 못 합니다. 하는 순간 그대로 공격 그대로 받기 때문에 본인들 표를 잇는 거고, 이게 결국 대선 전략에 불리하면 불리하지 유리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 표를 딱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요 가운데 거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에도 한번 갖고 왔던 예형이고요. 올해 1월 달에 우리 한국무역협회에서 공화당과 이제 그 미국 행정부 방문해가지고 그 IRA법 정말 폐지하냐 했더니 이제 공화당 의원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폐지를 추진한 게 아니라 기업의 그 탄소 중립 전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 고려해서 이런 지원구의 점진적 축소 같은 거라든가 이런 단계적인 지원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화당 자체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프라를 좀 까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행정부 관료는 이제 여기 그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이제 지속될 거다. 특히 IRA법 폐지는 쉽지 않을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 주로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미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를 확대하기를 바란다는 쪽의 얘기라서 이건 되게 우리 계속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LG화학의 그 신학철 부회장님이 여기 얘기를 또 하셨죠. 그 트럼프가 복귀해도 그 IRA 근본 틀은 안 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원하는 것 자체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그 IRA 정신과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아주 이게 행정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일부 변화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불가피한 것이죠. 정부가 바뀌는데 아예 변화가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기본적인 근본 틀은 변할 수 없다. 페이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 어렵다라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미 상당한 투자가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현재 상태에서 이걸 좀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 그 LG화학도 지금 그 테네시주의 양극정장 건설을 위해서 30억 달러 투입을 했고요.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가져왔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IRA법을 폐기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집권을 해야겠죠. 두 번째가 공화당에서 상하원을 모두 다 장악을 해야 되는데,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아까서 말씀드린 대부분 투자되는 지역들이 공화당의 우세 지역이 많고, 또 게다가 제가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게 배터리 3사 가지고 향후에 그 북미 시장에 투자할 투자금이 한 50조 정도 되거든요. 전체 규모가 100조 정도인데 조인트 벤처도 있기 때문에 대략 50조 정도 추산을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50조는 미국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그걸 되돌린다? 납득되지 않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다고 좀 말씀드리겠고, 자꾸 그런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들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걸 주장하는 분들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다 더 의도가 있다를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고 있고요. 이런 그 IRA법 통과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설비 투자가 이런 곳이 그 텍사스주, 테네시주 주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었다라는 게 것이고, 이걸 폐기한다는 것 자체가 공화당 그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고선 그 통과된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게 실익이 없어요. 폐기 자체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때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 오바마 케어를 대선 공약으로도 폐지한다고 했지만은 폐지를 못한 것 자체가 그 여론이 굉장히 그 반대가 많았다는 거죠.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폐기할 수 없었고, 또 이제 이런 IA법을 이런 법을 바꿈으로써 소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 2032년까지 22년부터니까 10년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인센티브 정책인데, 이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법 자체를 준돈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자체가 다시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 탄탄소 전환에 가장 그 속도를 붙이는 그런 투자금이거든요. 이걸 이제 이미 시장에서 다 동의를 했고 사회가 동의해서 이게 가는 거를 트럼프 혼자서 이걸 뒤집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타당하다 볼 수 있겠고요. 많이 이제 의심이 되실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를 한번 계속 잘 새겨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제 현대차 그룹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그 최근에 미국 조지아주에 이제 지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올해 이제 10월 달에 조기 가동을 좀 하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좀 빨리 이제 공장을 가동을 하는 건데, 이걸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에는 이제 특히 북미 시장에서 현대기아차를 주목해야 한다는 타이틀을 제가 가져와 봤고요. 지금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는 그 전기차 플랫폼 이 GMP 같은 경우가 2020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그 BMW가 노르웨이 클래스 같은 경우가 27년도 나온다고 하면은 거의 그저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 7년 정도 그 현대기아차 기술력이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그 아이오닉 5N을 가지고 그 영종도 롯데마트에서 부산 호텔까지 갔는데 450km를 가더라고요. 이게 공이 연비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정도. 그게 공식 연비를 볼 수 없겠지만은 뒤에 이제 통풍 시트도 틀면서 그러면 가는데도 450km 가더라라는 게 좀 고무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수준이 굉장히 높은 차라서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쪽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가성비도 높은 차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겠고요. 그 아이오닉 5N의 성능을 가지려면은 웬만한 이제 내연기관차에서는 적어도 최소 2억 이상의 그런 슈퍼카에서만 발휘할 수 있는 성능을 지금 아이오닉 5N이 지금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번에 부산에 이제 모빌리티 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이제
캐스퍼 EV랑 뭐 EV3도 전시되는데 캐스퍼 EV에 대해서 호평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NCMA 배터리 장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캐스퍼가 경차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소형차로 전장을 더 넓혀가지고 35cm인가 뭐 45cm인가 그렇게 더 늘렸는데 되게 호평이 좋은 것 같아요. 안에 공간도 그렇고 그리고 뭐 V2L 기능도 있고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부터 해가지고 안에 그 웬만한 전기차가 갖고 있는 성능들을 다 갖고 있고 웬만한 시트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데 상당히 잘 나온 것 같고요. EV3 같은 경우도 지금 판매가 뭐 예약 판매 1만 대 넘었다고 해서 잘 판매가 되고 있어서 그 현대기아차 쪽을 좀 주목하는데 뉴스도 좀 가져왔습니다. 현대기아차가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이 그 10월달 가동 예정이 그 미국 조자주 전기차 건양 공장에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글로벌 자동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런 핵심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걸 전망이 있고요. 현대기아차가 지금 북미 지역에서 확보한 그 생산 능력이 연 110만 대 상태이고 그 미국 그 엘리바마 주의 그 현대차 공장과 그 조지아주의 그 웨스트 포인트시에 있는 그 기아차 공장까지 합치게 되면 지금 현재 뭐 풀가동 중에 있다고 그러고요. 또 이제 지금 조지아주의 막바지 지금 그 공사 중에 있는 현대차 그룹의 그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 이게 이제 10월 달에 완공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합치게 되면 연간 140만 대의 그 생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돼서 물량을 쏟아내게 되면은 당연히 현대기아차의 특히 현대차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대차 그룹이 지금 지난해 처음으로 그 스텔란티스보다도 지금 제치구선 그 GM이랑 도요타, 그 포드에서 미국 판매 4위에 올랐거든요. 그 현대기아차 판매 대수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그 현대와 기아차 미국 판매 대수가 지금 165만 대로라고 얘기 나와 있어서 지금 포드 다음인데, 격차가 35만 대 정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포드를 앞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메타플랜트 그 아메리카가 지금 하이브리드랑 전기차 중심으로 지금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이제 현대차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전기차 캐즘 구간에 들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 좀 잘 팔리는데 그런 잘 팔리는 모델도 같이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기아차가 지난달에 월간 판매 그 기준이 역대 지금 최대 판매를 했다고 그러고요. 총 그 34,288대 친환경 판매를 했는데 여기는 물론 이제 전기차랑 하이브리드랑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은 처음으로 이제 그 전체 판매에서 친환경차가 판매하는 비중이 이제 20%를 넘어갔습니다. 21.5% 나와서 미국 전지를 처음으로 20% 선을 넘어갔다라는 걸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런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차를 직접 미국 지역에서 생산을 하면 되면은 아무래도 수출로 가는 것보다는 현지 생산에서 판매는 훨씬 더 많이 잘 팔리겠죠. 그래서 200만 대 판매도 가능하다라고 좀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요 앞에 이 설명된 내용 표로 정의가 된 겁니다. 여기 그 UCC에서 표를 정리를 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그 완성차별 미국 판매 대수가 있는데 이게 포드가 3위고 현대차 그룹이 4위인데 이게 대략 한 35만 대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걸 200만 대면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는 북미 지역에서도 도요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올해 이제 4분기에 그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그 IM5를 시작으로 해서 전기차랑 하이브리드가 본격적으로 4분기에 생산이 되고 그리고 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아직은 기아는 내연기관차 중심이 생산하지만 이걸 전기차로 전환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미국 조지아 쪽에서도 지금 EV6-9이 이제 일부 생산되는데 이 북미 지역에서 EV9 판매가 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달리 해외에서는 EV9이 굉장히 잘 팔리고 뭐 상이란 사람 다 휩쓸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지금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서는 EV9이 뭐 최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대차 쪽에서도 아까 거기 미국 그 엘리바마주에서 생산되는 게 이제 그 내연기관 중심인데 전기차로 좀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현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여기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친환경 중심으로 생산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10월 달에 그 메타플랜트가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배터리는 그 전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월 달에 그 현대차 조자 공장 2공장 라인에서 이제 그 SK온 배터리 받아가지고 일단 진행이 될 거고요. 그 SK온 미국 공장이 조지아 1공장과 2공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블루오벌 SK랑
그리고 현대차 조지 합작 공장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합작 공장은 35GWh가 25년 하반기에 가동이 되는데 이 공장에서 먼저 이게 포드 라인을 걷어내고 현대차가 이제 좀 이게 먼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9월 말부터 조지아주 이 공장에서 현대차에 공급할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아이오닉5에 들어갈 배터리가 처음으로 들어갈 거고요. 요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이제 10월부터는 현대차에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SK온 입장에서도 포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객사가 확보가 되고 실제 배터리가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SK온 실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이 조제 공장, 현대차 조제 공장에서 10월 달로 이제 가동이 본격되는데 이 아이오닉 5로 시작을 해가지고 현대 제네시스도 아마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6개 전기차가 여기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 여기서 이제 연간 최대 50만 대까지 생산이 되니까 이거는 SK온한테는 이게 생산되기 시작하면은 실적으로 찍혀지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 4분기부터는 SK온도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캐스퍼 EV가 이제 출시가 됐죠. 이게 이제 NCMA, 그러니까 NCMA로 했는데 NCMA 배터리가 장착이 됐고요. EV3에 들어간 그 배터리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솔과 합작한 회사에서 이제 만든 배터리 가지고 들어갈 것이고 어떤 데서 이게 자체 배터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사실 뭐 자체 배터리를 하기는 좀 어렵죠. 결국은 엔솔의 기술이 들어간 배터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소형차로 등록됐어요. 원래 경차였다가 소형차 등록한 이유는 내연기관에서는 경차에 대한 세금 혜택이 크지만은 전기차에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전기차로 등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형차를 그래서 등록을 해서 주행거리도 더 늘리고 차도 더 크게 만들어서 안에 공간도 더 좋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이런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이렇게 LG 엔솔과의 조인트 벤처에서 만든 이 배터리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매를 하면 2천만 원대 구매가 가능한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기아 레이 EV가 대략 2천만 원대의 보조금 받으면 2천만 원대 정도 구매할 수 있는데 비슷한 수준이라서 LFP랑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배터리를 장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요게 제가 여기서 오늘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EVS에 들어간 대주연대 재료 실리콘 응제, 거기에 이제 한 3에서 5% 정도 들어간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만 이제 주행거리는 500km 이상 되는데, 문제는 이제 충전 시간이 10에서 80%까지 30%잖아요. 그러니까 느리다는 거예요. 왜냐면 SK온의 배터리는 이제 10에서 80%까지 18분 걸리고 SFW는 15분이면 되는데 30분이면 너무 느리다. 그러면은 실리콘 응제가 들어가게 되면 주행거리를 늘려주고 급속 충전이 가능해야 되는데 너무 느리지 않냐 해서 그렇게 되면 이건 실리콘이 거의 뭐 묻는 수준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들어보니까 함량은 그렇게 들어갔는데 스택을 안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급속 충전하려면 스택을 이렇게 쌓아줘야 되는데 그걸 쌓게 되면은 단가가 워낙 급증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 배터리는 급속 충전 쪽에서는 성능을 포기를 하고 주행거리를 늘리는 쪽에 특화된 그런 배터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기아도 지금 멕시코 쪽에 내연기관 중심의 생산기지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기차 쪽으로 아마 바뀔 건데 북미형 소형 전기차를 멕시코에서 주로 생산하는 걸로 해서 연간 11만 대 생산을 해서 IRA법에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을 얘기를 하고요. 북미 소형차 개발을 내년 하반기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 양산하는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연내 북미형 프로토타입 모델을 완성을 해서 테스트를 시작을 하고 양산은 내년 말로 일단은 검토를 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연간 한 40만 대 규모 공장인데 주로 이제 소형차급의 내연기관 차를 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소형 전기차 위주로 아마 EV3라든가 EV4 이런 게 앞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몬테레이 공장의 북미형 소형 전기차는 연간 생산 목표가 11만 대라고 이렇게 앞에 타이틀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전량 가는 그런 전략일 것 같고 이유는 당연하죠. 왜냐면 서로 간에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이랑 캐나다랑 멕시코 간에 북미 자유 협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관세예요. 이게
특정 대수까지는 서로 무관세로 들어가고 부품까지도 그렇게 무관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북미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무관세로 통해서 그 IRF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더 싸고 하기 때문에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는 상황에서 단가도 맞추면서 보조금까지 같이 받는 구조가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높이는데 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GM이라든가 BMW라든가 다른 완성차 기업들도 지금 멕시코 내에서의 그 전기차 생산 기지 계획을 다 발표가 있어서 향후에 이제 기아차에는 이게 상당히 그 경쟁 요구로 발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가 이제 그 EV4는 이게 세단이에요. EV4를 출시를 이제 내년 3월 달에 양산을 해서 연간 7만 대 양산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EV3는 뭐 글로벌적으로 20만 대 판매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두 개만 합쳐도 27만 대예요. 지난달에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했고 국내외 도로 이제 품질 테스트도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 예상 그 모형입니다. 예상 조감도인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전기차 같은 게 플랫폼이 바닥에 이제 그 배터리를 깔기 때문에 SUV 형태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닥에도 올라가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세단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랜저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세단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세단 형태가 좀 많지 않은데 일단은 기아 쪽에서 이런 세단 형태가 나왔다는 것 같고요. EV3 생산 목표가 10만 대 정도인데 여기에 이제 그 7만 대니까 그럼 내년 목표치가 총 17만 대가 되는 거죠. 생산 목표치는. 그래서 여기 이제 해외 공장을 활용한 그 EV4 생산도 뭐 그 가능성도 이제 검토 중에 있어서 한번 향후에 아마 현대 EV6 9뿐만 아니라 EV3 그랑 4까지 이렇게 라인업을 구축을 지금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현대기아차가 eGMP 그 현대차 그룹에서 나오는 eGMP 기반의 차량 중에서는 5번째입니다. 기아의 5번째 전기차가 되겠고, 그러면 기아가 라인업이 어떻게 되냐면은 EV3, 4, 5, 6, 9 이렇게 가는 5종이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가격대가 3랑 4랑 약간 겹치는 것 같은데, 3는 약간 SUV 쪽이고, 그리고 4는 세단으로 해가지고 좀 그 층이 겹치지 않도록 자기 잠식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 보조금 정책을 펼칠 것 같고, 그 약간 세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EV4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UV 좋아하시는 분들은 EV3 이렇게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런 4 쪽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 자체가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를 30만 7천 대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27년도에는 총 15개의 전기차 풀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2030년까지 160만 대 판매 목표를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전기차 시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현대기아차의 북미 시장에서의 그 성장, 또 글로벌적으로도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 잘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점점 점유율은 떨어지고 현대기아차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 또 GM도 올라가고 포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포드가 근데 잘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폭스바겐이 리비안 쪽에 그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실적 좀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는 양국제 수출 데이터 이야기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5월 달에 이어서 6월 달에도 양국제 수출이 좀 안 좋다. 이런 수출 데이터들이 지금 이제 관세청인들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요게 이제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관련 기업들의 2분기 실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좀 해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수출 데이터 여러 개 나오는데, 예를 들면 동박이라든가 뭐 전액 이런 것들은 수출 데이터 때 의미가 없고요. 동박은 단가만 확인하면 되겠고, 왜냐면 다 해외 생산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리고 전액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다 이제 다 북미 쪽에 캐파를 짓기 때문에 국내에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북미 쪽에 캐파를 짓고 있고, 뭐 그 유럽 쪽 캐파를 짓고 있지만은 양극재들은 아직은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 중심으로 보면서 최근에 업계 나온 얘기를 좀 몇 개 좀 짚어보겠습니다. NCM 811에 대한 이론 단가랑 수출 단가가 이제 그 춘영식 그 저장소에서 계속 그 같이 팔로우 그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 이론준 단가는 올라가는데 그 수출 단가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다만 이게 아직 6월달 데이터니까 2분기까지는 실적이 여전히 안 좋을 것이고 이게 하락 구간이 더 많잖아요. 기간이. 2분기면은 4, 5, 6인데
실제 이제 수출 단가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월달 2분기까지 대세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그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이제 NCM 수출 단가를 보면은 그 상황을 보면은 수출액은 전월 대비해서 4.4% 감소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이제 그 47.3% 감소를 한 건데, 이게 어쨌든 이게 지금 NCM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살짝 올라갔죠, 살짝 올라갔는데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이제 그 4월 최고점 기준으로 해서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월 환산 기준으로는 5월 달과 좀 비슷한 모습이긴 한데 아직 5월보다는 좀 떨어져요. 살짝 보면, 그러니까 4월 최고점보다는 약간 살짝 그 떨어지는 모습들이 살짝 나타나고 있고, 단가는 좀 올라갔죠. 보면은 키로당 26.9달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는 1.6% 올라간 모습이고, NCA 같은 경우가 지금 수출량이 6월 달에 전월 대비해서 43.2% 급증을 했습니다. 갑자기 올라갔죠. 지금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삼성 SDI 쪽에 장기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좀 나간다는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NCA 양극재가 수출량이 이제 급증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아직은 월 사상 기준으로는 뭐 34.2% 감소기 하지만, 올해 들어서 2분기 때 갑자기 이제 수출 그 중량이 확 줄었었거든요. 수출량이 좀 2분기 때 좀 부진했다가 갑자기 이번 달에 확 올랐어요. 20일까지니까 월간으로 환산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갑자기 올라갔죠. 나머지 그러면은 21일부터 30일까지 잘 나오게 되면은 2월 이후로, 저는 이후로 거의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으니까 이 수출액이 지금 일단 NCA 쪽에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단가는 다만 30달러가 깨졌습니다. 그게 좀 아쉽지만은, 그러니까 NCM 대비해서 평균이 한 10.9% 높아요. 이게 양극재 판가가. 다만 이제 지난달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데, 그 처음으로 이제 MOM 값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제 MOM과 또 이제 와이어 값으로도 증가하는 구간, 그러니까 증익 구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타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양극재 수출 데이터랑 양극재 주가가 거의 상관관계가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향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이제 상관관계가 떨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실적이 직접적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 수출 데이터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최근에 2분기 때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수출액이잖아요. 그 수출액 자체가 되게 줄어들다 보니까 주가도 거의 그대로 따라간 모습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 시점이 이제 다가오지 않을까. 근데 NCM이 좀 요즘 안 좋아서 이거 합산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은 그 양극재의 본격적인 반등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이제 기미는 보인다. 그리고 판가도 NCM은 돌아서고 있다. NCA가 이제 안 돌아섰고, 다만 NCA는 양이 돌아섰다. 수출 중이 들어왔다. 이게 지금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가장 시장을 달궜던 뉴스가 이거죠. 이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50억 투자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뭐 게임체가 될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 리비안이 지금 그 버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폭스바겐이 7조 원을 그 투자를 해주면서, 이게 물론 이제 기간이 있지만은 이로 인해서 리비안 주가도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력이 부족했던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리비안의 그 소프트웨어라든가 전기차 기술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인의 부족한 것들을 좀 돈으로 보충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마켓워치에서는 그 세계 2위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과의 합작으로 리비안은 그 EV 기술 개발과 그 차세대 차량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해서 이제 그런 현금을 갖춘 강력한 전기차 업체를 부상하는 한편에,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리비안의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겠죠. 상당히 배터리 공급하고 있는 삼성 SDI라든가 이런 뭐 엔솔도 그다 지금 아마 도전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 관련된 밸류체인은 향후로는 좋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폭스바겐이 워낙 지금 전기차 시장에도 고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장기 성장에 필요한 그 전기차 기술을 확보를 하고, 또 미국 시장 필요한 그 픽업 트럭 기술이 없다 보니까 리비안이 픽업 트럭에 좀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픽업 트럭이라든가 SUV 라인을 강화를 해서 폭스바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이제 그 삼성증권의 이문영 애널리스트가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은 리비안에 투자를 해서 미국 적인 그 전기 트럭 기술을 습득하면서 미국에서 그 마켓시어 상승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리비안은 이제 이런 유동성 위기가 있었지만은
폭스바겐에서 자금을 받으면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기차 시대에 대한 회의감이 팽배한 시기이지만 폭스바겐의 대규모 투자는 여전히 미래 방향성은 전기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 얘기를 코멘트를 해준 거고요. 폭스바겐의 그 리비안 투자 같은 경우는 총 $50인데 일단 초기 $10억 투자를 하고 그 리비안의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지분 확보를 하고요. $40억 조인트 벤처 쪽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과 26년에 각각 $10억 투자를 하고 26년도에 이제 $20억 투자를 하게 되죠. 폭스바겐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공급을 하고 리비안은 전기 트럭과 SUV의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공부하는 형태로 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리비안은 이제 신차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되게 필요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자꾸 비용 절감을 하면서 흑자 전환 가능성도 좀 열어놓은 상태지만은 이 생산에 좀 한계를 좀 느낄 수 있는 상태고 그래서 배터리를 포기한 거죠. 자금이 부족하니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내년 26년도에 중저가 SUV인 R2를 출시 예정이라서 이게 좀 향후에는 리비안 쪽에 중요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리비안은 이로써 이렇게 되면은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리비안은 확실히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리비안 관련돼서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리비안이 채택하려고 하는 게 지금 469 원통형 배터리이고 폭스바겐은 근데 저기 각형을 좀 선호하긴 하지만 원통형 배터리 469도 좀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리비안 쪽에 469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을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은 삼성 SDI랑 LG 에너지솔루션 2개 정도거든요. 뭐 금양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일단은 원통형 배터리를 강조가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요. 테시스틸이 좀 강했던 것도 어제에 이어서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요. 또 8월 달에 오천 공정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하게 돼 있는 티치스틸이 이제 탑픽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LS증권에서 니켈 도금강판에 관련돼서 이제 코멘트를 했고,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8월부터 4680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 중인데, 이게 이제 오천 공정에서 9기가와트 규모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풀 가동되게 되면은 뭐 필요한 니켈 도금강판이 한 1만 톤 정도 된다고 해서 이 관련 기업들 소개를 했으니까 이거 좀 레포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요거는 이제 동사가 그 당분간은 그냥 독점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탑픽은 요거 이 회사다. 동사라면 아직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도 금양이 이번에 인터배터리 유럽에서도 공개를 했고 이번에 그 부산 그 모빌리티 그 전시회에서도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469 원통형 배터리 공개를 했는데 금양의 170 배터리보다도 용량과 출력을 계산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테슬라의 4680보다도 에너지 밀도로 그 배터리팩 생산성을 31% 높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 일렉트라 그 모기업이 이제 덕산 테코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뉴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전에도 제가 그 스몰캡 종목들 막 보자고 말씀드렸을 때 그 전에 기업들 보자고 했을 때 그게 엔케임이랑 뭐 덕산 테코피 이런 것들 포함돼서 종목을 딱 이거라고 말씀드리는 않았지만은 그 상당히 얘기를 했던 거였고 그리고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뉴스 나오고 나서 세론성으로 좀 매도가 나왔지만은 뉴스를 꼼꼼히 잘 읽을 필요가 있고요. 그 덕산 일렉트라가 그 미국 전액 기업인 그 센트럴 글래스로 이제 독점 계약을 했고요. 요게 이제 6만 톤 캐파에 대해서 이제 독점 계약을 한 건데 그 센트럴 글래스가 어쨌든 그 리튬 첨가제라든가 리튬이온이라든가 전액 조성의 특허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이 많이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미 쪽의 생산 기지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 IRA법에 대한 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북미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곳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덕산 일렉트레 쪽과 협력을 통해서 여기다 생산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OEM 방식으로. 그래서 6만 톤 전량에 대해서 위탁을 한 것이고요. 요 프라이 경제 뉴스에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 6만 톤이라는 게 대략 연간 6천억 규모의 매출이거든요. 대략.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1만 톤과 1,000억 정도로 보통 잡는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의 그 전에 1위 업체 그 센트럴 글래스 쪽에 6만 톤 규모의 전액 제조 위탁 공급 계약을 맺은 거고요. 이게 대략 6천억 규모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 계약서상에 보면은 그 센트럴 글래스 및 미국 자회사 센트럴 글래스 인터내셔널과 이제 그 덕산 일렉트라 아메리카에서 이제 그 계약을 맺은 거고요. 그 전량 다 이제 독점인 거예요. 북미 쪽에 독점 6만 톤에 대해서 다 독점 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매출액 기준 6천억 정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그 덕산 일렉트라 같은 경우에 테네시주에 연간 6만 톤 규모의 공정을 6월 말에 준공 예정이니까 이달 말이에요.
이달 말에 이제 준공이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센트럴글래스 입장에서는 배터리 업체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생산실이 없으니까 덕산 쪽에다가 이제 위탁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덕산 일렉트라는 그 전 6만 톤에 대해서 전부 다 독점할 수 있는 고객사를 얻게 된 거죠. 이걸 다 가져갈 수 있는 계획이 이렇게 된 거고, 그 덕산테크피아 같은 경우가 그래서 오늘 그 공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게 여기 59.23으로 나와 있는데, 그 덕산 일렉트의 그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율이 61.49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사주 그 전환사채를 갖고 있던 거를 절반을 팔았거든요. 그 자금 가지고서 이제 지분을 더 늘렸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전액 생산 능력이 12만 톤까지 지금 그 미국 공장에 질 예정이고요. 이거 6만 톤 지을 때 당시에 믹서 장비만 넣으면 200억 정도 투자해서 넣으면은 8개월 이내에 이제 6만 톤을 추가할 수 있도록 다 설비가 다 되어 있어요. 파이프라인 다 구축되어 있는데 이게 좀 빨라질 것 같고, 내년 4월에 준공 말 준공 예정이었는데 올해 그 상반기 중에 완공을 해서 하반기 지금 양산을 하겠다고까지 해서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 입증이 좀 빨라져서 좀 많이 올라서 이걸 뭐 사라고 제가 막 직접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왜냐면은 이거 19,000원대부터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고, 그때 한참 관심있고 보자고 할 때가 35,000원 이때여요. 그러니까 급등하기 직전에 한 달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데, 지금 좀 6만 원 넘어갔다가 좀 조정 맞긴 했지만은 뭐 막 사라고 좀 하긴 좀 그렇고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거 내용을 꼼꼼히 한번 보시기를 좀 권하고요. 아까 6만 톤에 6천억이니까 12만 톤이면 1조 2천억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뭐 그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덕산테크피아는 지금 구조가 이 덕산일렉트를 통해서 전해 사업을 하죠. 그리고 본사가 전에 첨가제를 합니다. 올해부터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바이오 중간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비만 치료제에 들어가는 그 중간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이야기 나오는 게 1라일리 쪽이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반도체 소재랑 디스플레이 소재 하고 있는데, 반도체 소재 쪽에서의 그 HDCS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낸드 쪽에 들어가는데, 낸드 업황층은 좋거든요. 그래서 본업 자체도 좀 괜찮아지고 있다. 그래서 본업도 좋으면서 신사업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서, 최근에 실적은 당장 나오진 않지만은 주가도 이제 그에 반응해서 그걸 모멘텀을 가지고선 급등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요 20만 톤까지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 20만 톤에 대한 캐파까지는 아직은 지금 그 구체적인 공장 일정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 넣을 수는 없겠지만은 12만 톤까지는 아마 시장에서는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그거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의 그 사업에 대한 밸류를 스스로 해보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제 전기차 시장이 뭐 캐즘 이야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 배터리 업계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에 더 집중을 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그 인터배터리 이제 유럽 이제 전시회가 열렸었는데, 여기에서도 ESS가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2차전지 이 기업들이 향후에 ESS 분야에서 어떻게 시장을 공략할 거고, 또 역시나 중국 업체들은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어떤 전략을 펼칠지 이게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서치에서도 이번에 그 인터배터리 유럽에 대해서 특히 ESS에 관해서 정리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번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여기 이제 제목이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K배터리 ESS 시장 주도권 되찾는다라는 타이틀을 달았고요. 그 캐즘 타고 덕지 키운 ESS 유럽 인터배터리 유럽 한중일 레이스, 이런 그 기사가 이제 그 머니투데이 기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주로 얘기 나온 게 그 에너지 저장장치 그 ESS가 된 이유가 유럽 시장이 또 그쪽 사정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향이 크고, 또 이제 이번에 그 ESS 유럽 행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ESS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행사 자체가 거기에 이제 맞춰서 진행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요게 이제 그 LG 에너솔루션이 이제 그 ESS 시장에서 지금 앞으로 생산 능력을 어떻게 갖겠다는 게 그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미랑 그 우리나라랑 중국, 유럽 쪽까지 이제 ESS 시장 캐파 이제 이런 것들
그 내용이 있어서 이거 한번 사진 가져와 봤고요. 우리가 원래는 ESS 시장에서 상당히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었다가 가정용 ESS 쪽에서 화재가 막 발생하면서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 사실상 많이 그 시장을 뺏겼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제 그 ESS 시장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전기차 시장이 월등히 컸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으로 좀 상당히 집중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그런 전기차 캐즘과 또 이제 더불어서 또 AI 시장이 또 급성장하면서 ESS 시장이 되게 중요하게 됐거든요. 그런 쪽. 그러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거에 대한 저장 장치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ESS 시장이 급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여기서 이제 그 시장을 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ESS 쪽에서는 물론 삼성 SDI는 뭐 투트레로 NCA랑 LFP 투트를 가지만은 대체로 이제 무게라든 크기, 그 에너지 밀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덜 받는 쪽에서의 그 LFP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LFP 배터리 자체가 원래 그 ESS용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걸 전기차 쪽으로 써볼까 하면서 이게 쓰게 된 것이지, 그 LFP 배터리 자체가 전기차하고는 적합하지 않은데, 그런데 다만 이런 그 ESS 쪽에서는 화재 안전성이라든가 가격 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상당히 더 높다라고 봐서, 아마 그 글로벌 ESS 시장에서는 그 LFP 배터리 아니면 뭐 일부 또 나트륨 배터리, 뭐 소듐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LFP가 대체로 대세가 될 것으로 보는 건 뭐 시장과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특히 이제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모두 다 그 ESS 솔루션들을 다 전시를 했고요. 특히 이번에 주목할 볼만한 거는 그 고용량 LFP 롱셀 그 JF2였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발전용으로 주로 들어가는 거고, 가주택용 상업용으로도 모두 호환 가능한 JF1도 있었고, 또 이제 LFP 기반의 이제 그 주택용 ESS 제품 엠블록도 이제 발표를 해서, 요게 이제 그 ESS 제품에 대해 상당히 이제 집중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뭐 북미 오창 공장에서 8월달에 그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지만은 그 북미 쪽에서는 이제 그 애리조나에서 16기가와트시의 그 LFP 배터리 만들거든요. 다 ESS용이라서 이거 다 테슬라 쪽으로 들어갈 거고, 하나 큐셀인가요? 거기다도 이제 1조 2천억인가 4천억짜리 이제 그 공급 계약을 한 상태고, 목표가 26년이라는 겁니다. 미국 대중관세가 26년부터 이제 25% 관세를 이제 중국산에다 매기기 때문에 이게 맞춘 거라고 또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이 내 유일한 ESS용 LFP 배터리 생산을 갖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난해 중국 난징 공장도 일부 이제 ESS용 LFP 전화를 또 했고, 또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롱셀 LFP 롱셀 양산 계획이 있어서 이제 엔솔도 그 ESS 시장에서의 이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NCA라든가 그 LFP 투트랙 전략을 좀 가고 있고, 이번에 그 SBB라고 해가지고 그 삼성 배터리 박스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 인터배터리에서도 보여줬던 같은 건데, 기존에 이제 LF 배터리와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LFP가 문제가 뭐냐면 왜 완충해야 되냐면은, 완충을 안 하면은 그 SOC 추적이 어려워요. 100%를 해지 않은 상태에서 80%만 채운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게 정확히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 남았는데 40%가 남았다고 보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00%다 충전했다가 거기서부터 이게 해야지만 이게 그나마 좀 추정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렵다는 건데, 요거를 좀 더 그 기존의 LFP보다 30% 향상된 효율로 추적할 수 있게끔 제품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26년부터 그 ESS LFP 배터리를 이제 양산을 목표로 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SK온은 이번에 참석하지 않았고 2개 업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쪽에서 코멘트를 한 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결국에는 ESS 쪽에서는 LFP 배터리를 해야 되는데, 그 LFP 배터리가로 그 ESS용을 만드는 순간에 동박이 얇아져야 된다는 거고요. 얇으면서 강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LFP 배터리에서도 결국 동박은 그 하이엔드 동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 LFP 배터리를 만약 중국 업체들이 주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중국 동박 업체가 많으니까 그 중국 업체들이 유리하겠지만은, 엔솔이라든가 SDI가 만들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주요 벤더인 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하이엔드 동박이 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그 LMO를 설비를 활용해서 그 LFP 준 양산 라인 구축도 이제 3분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있어서 2차전 종합 소재 업체로 거듭나겠다고 좀 후보를 밝히고 있고요. 이쪽에서 좀 진심으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한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들이 미국 ESS 시장에서 중국의 그 업체들이 26년부터 이제 관세를 붙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여기 좀 퇴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고, 아예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쓰지 못하도록 그 법도 좀 추진하고 있으니까 26년부터는 국내 업체들이 ESS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갈 것이고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중국산 ESS 배터리 관세 인상은 그 K 배터리 3사한테 큰 기회가 될 것이고, 26년부터 이제 점유율이 급증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런 새로운 관세가 도입하게 되면은 중국산 배터리 셀 가격이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비싸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전기차만 주로 이제 FEC 규정을 받았지만은 ESS 그걸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중국산의 대미 수출이 막히게 되는 거죠. 대부분 이 수출 비중이 중국산이 90% 정도가 됐는데 이게 막히게 되면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관세 인상된 시점부터는 판이 바뀌어서 중국 업체의 점유율이 하락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배터리 3사가 미국 내에서 ESS 현지 공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완성된 시점이 엔솔부터 26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관세도 26년부터 올라가는 이유가 그렇게 보시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국내 K배터리 3사가 이제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을 목표하는 26년과 그 중국산 배터리 관세를 부과하는 일정이 딱 맞물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편의를 봐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라고 보면, 그 ESS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2030년까지 360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좀 보인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인터배터리 유럽에서도 국내 배터리가 이제 업체들이 ESS 쪽에 힘을 준 이유도 있었고, 또 그 유럽의 그 에너지 전환 정책과 환경 규제로 인해서 그 ESS 시장은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독일이라든가 영국, 이탈리아가 이제 주요 시장이고,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서는 이 글로벌 ESS 시장이 21년도 110억 달러에서 2030년 2,62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이유를 말씀 분명히 드렸죠. 북미 ESS 시장에서는 우리의 이제 주요 고객이 앞으로 북미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계속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이제 ESS 프로젝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산 앞으로 26년부터는 중국산 ESS용 배터리가 미국 현지 생산 제품으로 상당히 이제 대체가 될 것이고, ESS 시장이 급증하는 거는 사실 그 AI 그 데이터 센서가 급성장하게 되면은 관련이 그만큼 이제 그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ESS 쪽에서는 특히 이제 LFP 배터리의 성장성이 클 거란 말이죠. 이제 그 LFP 배터리는 그 3원기 배터리에 비해서 전액이 약 50에서 70%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얘기는 북미 ESS용 그 배터리 시장이 성장할수록, 그리고 우리나라 그 K배터리의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관련된 이제 전액이라든가 그 안에 원료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원가 기준으로 40% 차지하고 있는 리튬의 수요 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3원계 대비 그 LFP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액 단가가 LFP가 더 낮습니다. 한 25에서 30% 낮은데, 이 리튬의 그 원가 비중은, 그러니까 중량 비중은 15%지만 단가 기준은 40%인 리튬은 단가가 똑같아요. 3원계든 LFP 같은 간에. 그렇게 되면은 그 LFP 배터리의 성장에 따른 수혜 강도가 전액보다 리튬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ESS 시장의 성장이 가장 큰 수혜주는 전액 리튬인데, 그 중에서도 전액이 탑픽일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런 리튬형 기업이 캡티브 마켓을 보유하고 있다면 훨씬 더 실적 성장성과 안정성이 높겠죠. 그런 기업을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 사 모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이런 기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다 알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다 아십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좀 조정 좀 받고 있는 중이고, 아마 오버행 물량 때문에 조정 좀 받고 있는데, 이게 아마 엔캠이랑 관련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ESS 시장을 북미 ESS 시장에서 제가 그전에는 그 배터리 3사에 대해서 점유율 높인 걸 말씀드렸는데, 열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전해니까 리튬 쪽의 수혜가 강도 크다. 그래서 전해니까 리튬용 관련 기업을 잘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또 나온 뉴스들 중에서
그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의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를 지금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또 이에 이제 대응해가지고 또 유럽연합을 좀 비판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저기 미국도 그렇고 지금 유럽도 그렇고 약간 이 중국산에 대해서 뭔가 좀 배제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2주 전에도 이 얘기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상당히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얘기를 좀 가져왔고요. 그 이후에 그 중국 전기차 추가 상강에 대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는 주장을 좀 일부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증권사 쪽에서 몇 번 하시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갖고 왔고요. 이게 이제 그 중국 전기차가 15년간 보조금을 321조 받았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CSIS 조사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321조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주다가 23년부터 보조금 안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줬습니다. 그게 세금을 면제를 하는 형태로 준 거예요. 직접 주지 않고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해서 보조금을 줬다는 것이고요. 중국 정부가 스코 케네디 미국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라고 했네요. 그 CSIS 연구원이 이제 교사 결과를 이렇게 추산을 이렇게 했는데 321조 추산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보조금 절반 이상이 판매세 이게 사실 9.2%인가 그런데 그 10%를 보고요. 이 10%를 면제하는 형태로 지급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 안 알려졌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고 뒤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지금 줬다는 것이고 판매세 면제 규모가 지난해에만 400억 달러였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한 영향이요. 많이 판매됐으니까 그만큼 판매세도 면제가 됐다는 것이고 2020년에는 10억 달러 미만이었는데 지난해는 400억 달러였다는 거예요. 구매자 리베이트라든가 그 총선에서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이라든가 중국 전기차 조달이라든가 그 R&D 지원 등으로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런 관세 자체도 이제 그 세금 자체도 면제를 해줬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미국이 중국산에다 전기차 100% 그리고 유럽은 이제 최대 41.8%에 대한 그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캐나다도 좀 보고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죠. 이게 조사 결과 나왔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거 발뺌을 하고 있는데 사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집계한 거랍니다. 이게 중국 정부의 보조 2,310억 달러 이거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이유가 여기 보면은 그 상하이와 선전 등에서 내연기관차 소유자가 전기차를 바꾸도록 장려하는 지방 정부 리베이트는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저렴한 토지 임대, 그리고 전력 지원, 융자, 그리고 배터리 부품 등 공급망 지원 이런 게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런 세금 면제라든가 직접 지급한 것만 들어간 거라서 훨씬 더 많은 지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가 경쟁력이라는 게 그 중국 업체들의 자체 경쟁력이 아니라 순전히 중국 정부의 지원금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중국도 이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품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보조금을 품질을 높이는 데 쓰다 보니까 나름 품질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그 투말로우 소재 모든 길 유튜브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그 판매자 리베이트거든요. 이렇게 키워볼게요. 9.2%인데 이게 23년도 0이잖아요. 근데 여기 그 세금 그 세일 텍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30.3%였다가 39.5로 올라갔죠. 감면해 주는 게 세금 감면해 주는. 근데 이 보면은 9.2 덤이고요. 이게 이제 그대로 갖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 세금 판매세 면제하는 걸로 리베이트를 줬다는 거고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 주지 않았다는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이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15년간 321조를 줬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에 맞춰서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전기차 폭탄 관세를 부과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독일 부총리가 방중을 했거든요. 여기서 입장 차이를 별로 보지 못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 이외의 관세 부과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자기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권고했으면서 또 이제 독일에다가는 내연기관차 차에 대해서 관세 좀 깎아줄게 뭐 이렇게 좀 회유 정책도 좀 펼쳤다고 하고 있고요. 독일 하베크 부총리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이 베를린과 베이징 간의 경제 관계를 악화시킨 주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관련돼서 미국 트릭이 브라질 부과한 것처럼 포괄적이고 징벌적 부과급이 아니라 9개월 동안 면밀히 검토된 차별화된 관세라면서 이제 불가피해성을 강조를 했고 대화 의향이 있다라고 지금 강조를 한 상태고요. 일단 독일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관세 부과 때문에 자동 업체들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었고 요걸 때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해봤거든요. 보면은 EU 전기차 관세 뭐 입장차 좁히지 못해 이거 방금 그 기사였고 독일 러시아 지원 말라. 독일 뭐 직무적 관세 아니다 있지만 보면은 독일 러시아 지원 말라. 러시아 지원하는 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지원 말아야. 러시아 지원 말아야. 그러니까 결국엔 그 독일이 그 부총리가 방중한 이유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게 러시아 지원하지 마라 이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보고 볼 때 협상은 좀 뭐 진행은 되겠지만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EU에서 중국을 보는 생각이 러시아를 자꾸 도와주고 하니까 이게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인식들이 좀 펼쳐진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이런 그 중국 전기차 관세로 이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갖고 왔던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계 관세 이제 비아디가 이제 17.4% 이것 좀 기억해 보시고요. 길리가 이제 그 30%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48.2% 맞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협조로 하게 되면 31% 상계가서 21%니까 협조 안 하면 48.2% 이렇게 색을 맞는데 그 길리랑 상하이가 대부분이에요. 비아디는 3%밖에 안 됐습니다. 2023년도에 그 전기차 판매 비중이 유럽에서의.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가장 관세가 많죠. 요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유럽 브랜드로 인식되는 그런 차들도 물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또 여기가 사실 막히게 되면은 뭐 중국에 수출되는 차량을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되게 급한 건데 단호하게 못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것 때문에. 얘가 아까 요거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자맛이라고 자동차 마케터 시선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비아디 실유의 그 독일 가격 구조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세가 10%일 때는 그 FOB 수출 단가가 이제 가격이 있고 그리고 마진이 있고 해서 이제 그 비아디의 법인 마진이 이제 20.8%이고 그러면 이제 딜러들한테도 마진을 줘야 되잖아요. 12%를 되게 보수적으로 준 겁니다. 보수적으로 줬는데 그렇게 되면 다 주고 나면은 어쨌든 20.8에서 12% 남잖아요. 문제는 27.4% 관세를 때려버리면은 같은 가격으로 팔았을 때 법인 마진이 8.3%고요. 그러면 딜러 마진 12%니까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관세를 적게 맞은 비아디도 마진이 안 남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없다가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이대로 가게 되면은 그 이후에 그 중국 전기차 관세 효과는 굉장히 강한 거고요. 이거 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현지 생산을 많이 늘릴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해서 이런 중국 업체들이 그 해외에서 사실은 그 중국 업체들이 해외 특히 동남아 쪽으로 생산 공장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럽으로 일부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리가 24년도 올해 4월 스펙 공장 완공을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일부 이제 그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고 비아디는 지난해 말에 이제 홍콩 공장 세우겠다고 권리 발표를 했습니다. 그 지은 건 아니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다 뭐 동남아 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 유럽은 2개 그리고 올해 이제 생산 개시가 된 그 리프부터 같은 경우도 폴란 공장이 이제 스탈티스에서 이거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아요. 5월에 예상을 하고서 준비를 좀 한 게 이 부분이라서 6월부터 이제 생산 개시가 시작되고 시험 생산됐고 이제 4분기부터 양산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논의 중입니다. 전부 다. 비아디 장성, 비아디 뭐 상하이 장성 다 여기 보면 유럽, 성가리, 멕시코, 뭐 터키, 이탈리아, 유럽 있는데 다 논의 중이에요, 논의. 이 얘기는 최소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현대기아차라든가 다른 완성 기업들이 중국 전기차들이 이제 유럽에 침투하는 거를 좀 시간을 벌었다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설사 이제 그 유럽의 전기차를 구축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현지에서 소재를 원재료를 다 조달을 하려고 하면은 또 당연히 비용
그 원가가 그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이제 보조금도 여기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보조금 없는 상태에서 과연 온전한 그 가격 경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 수출 그 단가 가지고서는 마치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그 유럽 내 그 딜러 마진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이 수출로는 향후에는 이제 실제 관세 부과가 됐을 때는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든 지금 이 관세에 대한 관세를 폐지를 하거나 낮추려고 하고 있고 지금 독일을 회유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시도가 나타난다고 봐서 이번에 이제 그 이후에 추가 그 상계 관세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요 그림만 한 보셔도 좀 명확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이창환 영업부장님 모시고 전기차에 대한 다양한 주제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